있습니다. 이어서 노동자당 일용진 노무자님의 대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일단은 그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당연히 유의미하고요. 하지만 저는 반가 등록금을 넘어서 이제 우리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처럼 이제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무상 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학 이 등록금 문제는 사실은 대학 문제의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에는 대학의 총체적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익에 사용되어야 될 지금 재단 적립금 문제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학생들이 사용이 되지 않고 쌓여지고만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3대 역할이 교육, 연구, 봉사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현재 대학은 아시다시피 취업을 위한 발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지식인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대학의 모습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세대 출발이 선교사님들이 지으신 그러한 사회봉사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든 학교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에 저는 연세대뿐만 아니고 많은 대학의 현실이라는 것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비판적 지식인을 양산해야 하는 그러한 대학의 역할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들이 지금 대부분 강사들이 많죠. 정규 교수들보다는. 이 강사들이 지금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의를 했다가는 학교가 다음 학기 강의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도 이런 강의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또 학교가 이 강사를 제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정규 교수가 되는 길이 너무도 좁기 때문에 강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이후에 어떤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학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평가나 또한 학점을 주는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평가들도 사실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록과 부술평가로 가야지 제대로 된 인성과 통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재단들이 지금 저는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정규직 강사를 계속 점점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대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강사의 교원주의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이 똑같이 이제 강의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연구 그런 지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학 자치를 위한 대학 평의회가 구성이 돼서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색당은 궁극적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의 교육기관에 공교육비를 지원하고 또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제가 등록금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좀 이제 약간 워밍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따로 제시하진 않는데 되도록이면 주제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상원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등록금은 정말 학생들의 큰 부담이기 때문에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 조정교부금은 현재 0.8%입니다. 우리 GDP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미 정부에서는 내년에 1%를 올리기로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 올리지만 사실은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지금 보면 학생들도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결정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학교 측에서 다수의 전문가를 위원으로서 위촉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처벌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선 제가 등록금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86조입니다. 그 중에 교육부에 속한 예산이 53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고등교육 유생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9조 2천억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0.8%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대학별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이 지금 3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이렇게 300개가 넘는 대학을 만들어 놓은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확대하고 많은 교구를 확충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등록금으로 전가시킨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었던 자체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겁니다. 그 대학은 제가 보기에 좀 보수적인 돼야 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저녁 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이미 하기로 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는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거에 대해서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작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만 시립대학교는 실제로 등록금 지원 예산이 1년에 서울시에서 180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80억. 한 개 대학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0.75%에 불과합니다. 전체 대학을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대학에 다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은 택도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중에서 질의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두 분 정도만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과 1산학과 최한솔이라고 합니다. 유상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등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등심위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학생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단체가 사립학교법에 명시가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결권 같은 조항들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등교육법 지금 11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전체 구성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안 줘요. 학생들이 요청을 안 주거든요. 근데 안 줘도 아무런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벌 정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뭉개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의위원회 활동할 때 있어서의 학생들의 참여하는 비중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해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학교 측에서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추천할 수 있는 전문가의 티어를 확보해 들여서 전체 구성원들에서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료 요청이라든지 심의 의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으면 처벌정을 두되 저는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어길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 청중 계신가요? 네, 되도록이면은 골고루 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1학번 신법규라고 합니다. 저 김영준 후보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학교 무상교육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등록금 받으려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무상교육을 하는 대학생분들 중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몇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대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을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그 반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기본소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받으면은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뭐 반상에 쓸 건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바로 그 말 하시는 당신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거 잘 아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의미 있게 쓸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교육하면 우리가 낭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물론 그런 극소수의 어떤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일일이 한 명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낭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 있으신 사람 청중에 계신가요? 네, 질의는 지속적으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어떤 정보자님들의 견해들을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죠. 청년 실업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대라는 수치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갱신되고 있는데요. 눈을 낮춰야 한다, 알 것이 많다는 기성 정치권의 청년에게 하는 당부들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책임이 전가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 장벽이 너무 높고 어두운데 저희들이 그렇게 어떤 눈을 낮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정당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견해와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후보자님께서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 실업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성원 의원님 이제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대학 진학률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되게 평등한 어떤 그런 평등의식, 과거에 우리가 되게 굉장히 평등했으니까 평등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도 귀족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왕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평등하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뭐 옆집에도 대학 옆집 아들도 서울대 가는데 뭐 우리 아들하고 안 보이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 교육 받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규직 사무직에 사무직에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정규직 사무직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졸업하는 다 정규직 사무직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제 월급이 더 많은 육체 노동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이 더 적은 사무직 노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법륜 스님이면 육체 노동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평소에 저도 정치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돼요. 정규직 사무직 일자리를. 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성원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기업이 일자리 늘린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국가도 일자리 늘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늘리면 돼요. 공무원 팍 늘리면 됩니다. 어떻게 늘리면 되냐? 교사요.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참고이죠. 예, 저도 애가 둘밖에 없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금이하오게 키워가지고 선생님이 한 명에 30명 있는 교실을 보내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교사님은 최고의 요즘에 결혼하기 제일 좋은 여자 이렇게 되는 좋은 직장입니다. 보육교사는요 거의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좀 나아요. 그렇게 박봉해, 그렇게 장시간 노동해,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애를 보겠다고 그런 직종을 택한 선생님들이 애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정규직이나 정규직에 준하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도 국립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 어디서 그러냐? 어제 가재우 라디오에서 우상원이며 600조가 그 기업에 이렇게 있대요. 선생님 부분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상원님, 이성원 의원님 시립대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시립대 같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스웨덴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못하시면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세판 김영준 후보님의 대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 문제 해결은 제가 다른 정당들의 정책들을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계속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확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한정된 자원에서 고용이 계속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한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색당에서는 근로시간을 일단 줄이고 35시간으로 줄이고 그건 12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2009년도에 그런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독일은 사람들 해고하지 않고 대부분 나라들 많이 해고했는데 해고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해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80%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독일이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되었잖아요.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거 가능했던 것은 그때 해고되지 않은 그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색당에서는 바로 그렇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일자리가 바로 녹색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을 통한 그런 녹색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얘기합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나쁩니다. 비정규직이 많고 알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아시겠지만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한 2배 이상, 비정규직이 절반밖에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1만 원 원칙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이 저희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미래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줄어드는 그런 소득을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드렸던 주거정책이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월세 문제를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우리가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상원 보좌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실업 문제는 분명 사회적인 요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모두의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센터를 우리 신촌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센터는 여기서 취업 정보, 기업 정보도 제공하는 건 당연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훈련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 나오신 분들이 취업부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그 센터에 와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또 어학 교육도 그렇고 그 회사에 필요한 회사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상담도 해주고 동시에 이제 IT, BT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창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통 한 구에 하나씩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것을 원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마포 지역 세 개를 통틀어서 그걸 통합해서 지금 서대문 지역에 그 고용 플러스 복지센터를 만들기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지금 신촌 지역에 9개 대학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촌 대학 융합 일자리 창출센터도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저는 일거에 모든 청년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현실의 발을 딛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추진하도록 하되 어떤 분들은 지금 사내 유보금을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회계학상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닌데 현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약 700조에 달하는 그런 사내 유보금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훨씬 미치냐고 11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내 유보금을 풀어가지고 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만들어갈 때 사실은 앞으로 일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청년만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들도 필요에 따라서 와서 같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조기퇴직을 합니다. 그럼 50대 가장들이 조기퇴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와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일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시작이냐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제 사실관계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사내 유보 말씀 나오셨는데 실제 제가 600조 가깝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금 유용성 플러스 이 현금화시 가능한 자산 포함한 것이죠. 근데 어제 YT 뉴스에 보면 이 재벌 대기업들이 순수하게 현금으로 해서 은행에 맡긴 게 360조 달러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한번 수치를 한번 YT 뉴스를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국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을 쫙 육성하니까 창업이 붐이 일면서 창업을 한다는 건 고용을 늘리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1인 창업으로 시작해도 그것이 지금의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 삼성전자의 M&A 데서까지 가는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한 것이 있다는 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일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청년들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대략 3가지 정도 지원책이 필요할 겁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아까 우리 이종환 후보 말씀하셨는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경찰, 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활 등 지속가능 분야,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좀 창출해 보자. 저희 당은 대략 30만 개까지 나가지 않느냐. 앞으로 4년 사이에 예상으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폭이 확 늘려면 산업이 이 공공부문은 다 경직성이 있어서 확 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역시 민간 분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분야가 자기들의 이 투자 대비 소득 이익률이 줄어드니까 신규 인력을 청년들을 찾지 않고 자꾸 경력직을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적어도 3% 정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의무 고용 할당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이번에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간이죠. 노동 시간의 특례 업종을 축소해서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추가로 일자리가 한 7만 개 정도 4년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좀 내놓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60만 원 곱하기 6개월 지급. 이건 이제 청년들 중에서요. 대학 졸업해서 몇 년 구직 활동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구직 포기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에게 60만 원 곱하기 6개월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일정한 생활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구직을 계속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구직을 계속 노력한다는 전제하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 그래서 다양한 포기자, 패배자들에 대한 대책, 신규 일자리 창출, 민간의 할당 이런 것들을 현재 공약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네.